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진짜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챙겨야 되니까 참 요새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정말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아이들 보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안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학교마다 천지 차이가 나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집만 봐도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입니다. 너무 재밌는 건 중학생 아이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더 일찍 끝납니다. 초등학교 아이보다요.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서 정말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코비드-19,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실은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촉발하긴 했지만 이 온라인 수업 같이 아이들 스스로 수업해야 되는 그 상황들은 훨씬 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조카 녀석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틀어요. 저희 세대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아이가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인강을 보는 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입니다. 많이 다르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정말 알아서 공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앞으로 큰 과제고 숙제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교육, 참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정말 누구 표현으로 미쳤을 정도만큼 심각하죠. 뭐 드라마로 나올 정도입니다. 스카이캐슬, 유명한 드라마였죠. 옛날에는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수학습. 아이들이 중학교 2, 3학년짜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습 내용을 이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중학생 아들에게 깜짝 놀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아주 직설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빠, 요새 아이들끼리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하니? 그러니까 자기 초등학교 때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디 사느냐 가지고서 자랑을 했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냐, 어느 지역에 사냐.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뭘 가지고서 자랑을 하는지 압니까? 선수학습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나는 고등학교 것까지 끝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것까지 끝냈는데 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먼저 공부했는지를 가지고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과연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될까? 특히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제가 이것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말씀드리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사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먼저 선수학습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상이 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 이런 온라인 학습의 시대에 또 이런 정말 사교육의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가? 그래서 누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성공하는 인재가 될 것인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바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왜?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사교육에 대한 얘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교육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면 아이들이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상이 될까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있는 사교육, 그런 인재상 만들 수 있는 사교육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린 다 헛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중요한가? 바로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의 내용,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나가게 되면 다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다 도태되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 그런 걸 키우시고 계신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중요한 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예, 바로 학습 동기. 학습 동기가 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학습 동기를 키워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비로소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학습 동기라는 게 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습 동기라는 말은요, 라틴어 모베레라는 말에서 출발한 언어입니다. 우리 영어로 학습 동기를, 우리가 동기를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틴어 모베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 모베라라는 뜻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에서 이 동기라는 단어, 모티베이션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뭐가 움직이냐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힘, 그게 바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기를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동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는 힘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른 방향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작을 하고 목표를 향해 뛴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뛰게 되면 동기가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지하는 힘입니다. 내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내 힘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동기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학습에 빗대보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 동기에 빗대보면 내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없다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시작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가 공부하자 그랬을 때에 아이가 시작할 수 있다면, 바로 일어나서 네 하고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학습 동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 부모님께서 공부하자고 하면 시작합니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아직 아이는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 바른 방향입니다. 자,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책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게 국어라면 국어책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자 그러면 엉뚱한 것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공부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책상 정리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우스갯소리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공부만 하려고 생각하면 책상 정리하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실제 재밌는 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동기가 없는 겁니다. 아니,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세 번째는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라고 하면 시작은 합니다. 예, 근데 한 5분만 지나면 그때부터 허리가 틀리죠, 아이들이. 부모님들께서 온라인 강의를 아이들 수업 듣는 것을 왜 불안해 하십니까? 예,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듣는 척하고 딴 걸 보니까 문제가 되죠.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다른 뭐 유튜브나 혹은 게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세 번째, 유지하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학습 동기가 있다 없다 판단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은, 예, 교수님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습 동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되겠죠. 우선 학습 동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키우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부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란 뭐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공부해! 근데 공부가 뭐죠? 막상 이런 질문들을 제가 부모님께 하면 부모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또 헷갈려가지고 도리어 저한테 반문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공부가 뭐죠, 진짜? 자, 공부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 공부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는 것. 다시 한 번만요. 뭐라고요? 어떤 학문이나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 저희 아이는 공부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이 게임 잘하죠. 노는 거 잘하죠. 예, 아이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게임 공부하고 있죠. 놀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게임의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배우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아이들은요, 사실은요, 공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하지 않는 공부는 그럼 어떤 공부일까요? 예, 학교 공부입니다. 학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 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이는 학습에 대한 동기가 없어요. 학습에 대한 전혀 관심과 흥미가 없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학습에 대한 동기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을 안 할 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없는 데서 우리가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존의 동기가 있다면 이 동기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 이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동기가 있구나. 단지 공부, 학교 공부에 대한 동기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 처음부터 학교 공부에 대한 동기가 없었을까요? 아이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동기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무수히 많은 아이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가, 특히 학교 공부에 대한 동기가 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3월 2일 아이들 다 꿈의 부품입니다. 근데 막상 입학해서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잃어가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이가 학습 동기가 없다가 아니라 기존의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학습 동기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딴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는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노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 제가 이제 상담하는 아이들, 무수히 많이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대체로 보면 아이들이 이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재미없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답입니다. 재미없죠? 예. 두 번째, 의외로 많이 나오는 답입니다. 해도 안 돼요. 이 아이는 많은 실패를 이제 경험한 케이스가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우리 표현으로, 속된 말로 머리가 좀 굵은 아이들. 도리어 저에게 이런 반문을 합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왜 공부를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크게 4가지 질문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4가지 답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울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아이들 스스로는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특히 학교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동기에 관해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매슬로우와 또 엘더파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둘 다 동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학자들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부는 왜 중요합니까? 예, 공부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를 못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많이들 답변을 하십니다. 맞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이 엘더파, 우리가 아까 본 매슬로우의 동기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는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층은, 맨 밑에 있는 동기는 뭐냐? 생존에 대한 동기입니다. 즉, 먹고 살고 입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무엇인가 한다는 게 가장 1층에 있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욕구고요. 바로 위에는 어떤 욕구가 있느냐? 지금 말한 관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공, 자아실현, 인정받는 욕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엘더파와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이 동기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밑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의 욕구로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삶의 욕구,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데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거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이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되고 관계 맺는 게 충족이 돼야 비로소 인간은 뭐예요? 성공이나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 부모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부모님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애가 탑니다. 왜? 애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추정하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어느 층쯤에 놓았을까요?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공부 안 하면 애 밥 안 먹이시는 분 계십니까? 공부 안 하면 애 옷 안 입히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는 생존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부는 관계 맺는 데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약간 있겠죠. 기껏해야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라는 동기는 부모님들께 인정받거나 혹은 잘 모르는 지시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아이들의 이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그다지 중요한 욕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다지 중요한 동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부모님과 격차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즉 아이가 정말로 이 공부가 자기 삶에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학습 동기의 단계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동기 상태입니다. 이 무동기 상태라는 건 동기가 아예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동기가 없는 아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는 기본적인 동기가 조금씩은 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동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유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있을 유자, 동기를 써서 유동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유동기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동기, 하나는 내적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만약에 용돈을 받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혹은 누구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외적 동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내적 동기는 뭘까요?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적 동기로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열심히 하시죠? 취미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즐겁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써가고 시간을 써가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뭘 하죠? 노력을 합니다. 그건 내적 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학습에서 중요한 건 내적 동기겠습니까? 외적 동기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내적 동기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면 즐거우니까 공부하기 바라는 그런 자식을 키우기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내적 동기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 여쭤볼까요?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 100에 1명, 1000에 1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내 자식은 아니죠. 다 친구 자식, 친척 자식이지, 옆집 자식, 뒷집 자식이지 내 자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공부가 좋아서 스스로 해본 적 있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내적 동기가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내적 동기는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목표. 이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외적 동기의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 외적 동기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라는 건 사실 거의 환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 어떤 외적 동기를 얻어야 될까요? 학습에 있어서. 그럼 교수님, 이 아이들 공부할 때마다 용돈 주고 이 아이들 공부할 때마다 무엇인가 다 챙겨주고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를 거쳐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외적 동기에 대한 요소가 바로 이 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관점 및 태도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의 단계가 바로 내적 동기의 단계죠. 어떻게 가느냐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 부모님들 본인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를 안 하면 이 아이들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잔소리입니다. 공부해! 왜 공부 안 해? 혼을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 여쭤볼까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아이가 공부를 합니까? 안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 공부를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지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로 봐주시길 바라느냐? 바로 기프트박스. 선물 상자 같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이미 나에게 선물 상자인데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기프트박스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좀 기프트박스로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물 상자라고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각자 다 고유한 타고난 장점과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다수의 잠재력들과 자기가 타고난 좋은 성격과 특성들이, 장점들이 다 사장돼 갑니다. 다 묻혀버립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비교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불안해 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봐. 즉,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비교당합니다. 너 왜 공부 안 해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뜻이 생략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 왜 옆집 철수에 비해서 공부 안 해? 너 왜 뒷집 순이에 비해서 공부 안 해? 라는 말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아이들이요, 대학 입시나 혹은 어떤 시험에서 석차나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그런 것들을 전혀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아닐 거죠. 우리가 공부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공부를 하게 만드는 동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성취감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공부라면 과연 이 공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 옆집 순이에게 맞고 앞집 철수에게 맞을지언정 내 자식한테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인정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얼마나 믿어주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표정에서 아이를 정말 믿는다는 표정이 드십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모님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정말 믿어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아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적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정과 격려, 칭찬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또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동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겁니다.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피드백을 구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가장 1차적으로요. 부모님으로부터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첫 번째 사람을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인정이라는 것, 꼭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취했다면 부모님들이 거기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좀이라도 나아진 게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3대 1의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칭찬 셋에 지적 하나가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즉, 늘 칭찬만 해주는 것도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3번쯤은 칭찬해주고 1번쯤은 지적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아이들에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십니까? 지적과 칭찬, 격려, 인정을 생각하시면 압도적으로 아마 지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습에 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 상담실에, 제 연구실에 들어옵니다. 근데요, 제가 상담해 보면요, 아이들의 학습 문제의 시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태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동기, 바로 뭐라고요? 외적 동기가 충족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그 과정, 그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깨 한 번을 두드려주고 이 아이들에게 기대한다고 말하는 그 기대가 사실은 이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바꾸는 티핑 포인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학습 동기를 바꾸기 위해,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이 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